안녕하세요. 브로그를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고 하죠. 그런 때가 있었나 싶게 나이가 들수록 웃음보다는 근심만 늘어나는 것 같네요.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다가도 사연 튜브 듣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도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경험했던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려고 큰 용기를 냈답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 대단한 사연이 있나 싶겠지만 한 단어로 저는 이혼녀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만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답답합니다. 전 남편은 보험회사 지점장이었어요. 직업 때문이었는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리더십도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4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저희 집에서 든든한 사위였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저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전 남편이 서글서글하고 부침성도 좋다며 사위 자랑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커서 그런지 전 시부모님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전 시어머님은 정말 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로 저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아들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전 남편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양손 가득 챙겨 오셔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뱃속 아이도 건강하게 클 텐데 뭐라도 좀 먹을 수 있겠어? 어머님 괜찮아요. 조금씩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조금씩 먹어서 되겠어. 아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도 밥 혼자 먹기 적적한데 앞으로 여기서 우리 딸이랑 먹어야겠다. 전 시어머님은 저를 꼭 딸이라고 불러주실 만큼 저를 시누이만큼 아껴주셨습니다. 가정주부로 집에만 계셨는데 혼자 밥 먹기 적적하시다며 꼭 저희 신혼집으로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곤 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꼭 친정엄마가 입덧하는 딸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친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시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면 입덧으로 고생하다가도 밥이 조금씩 먹어졌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힘들 땐 집밥 생각이 난다고 하나 봅니다. 하나뿐인 시누이도 저랑은 자매처럼 지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시누이도 퇴근하고 저희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전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었는데 셋이 나가서 카페라도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어 보내셨어요. 그러면 혼자서 뒷정리를 도맡아 했었죠. 또 이렇게 전 시어머님과 시누이, 저까지 셋이 있다고 하면 전 시아버님은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가라며 용돈도 따로 보내주시곤 하셨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시댁 복은 있었나 봅니다. 결혼 1년 만에 생긴 아이라서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전 남편도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둘이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자극적인 드라마였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남편 외도로 충격받아서 아내가 자살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장난스럽게 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왜 바람을 필까? 당신도 회사 간다 그러고 다른 곳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마. 난 정말 당신이랑 우리 아들밖에 없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바람 피면 진짜 손에 장을 찢을게. 솔직히 이혼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에는 늘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었고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집안 내력인가 싶게 전 시아버님께서도 자상하셨어요.
전 시아버님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집안 식구들은 살뜰히 챙기셨어요. 전 남편의 말로는 전 시아버님이 어릴 때도 학교 행사나 졸업식, 입학식에는 꼭 참여할 만큼 가족이 늘 1순위였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것저것 많이도 챙기셨어요. 게다가 저도 혹시나 육아로 힘들까봐 항상 제 걱정을 하면서 전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아들 사진 한 장 보내드리면 전 시아버님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애기라도 꽤 무거울 텐데 손목은 괜찮니 아가? 괜찮아요. 아버님이 저번에 아기 때 보내주신 거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필요한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라. 애 키우기 집은 안 좁니? 그럼요, 지금이 딱 좋아요. 다행이구나. 시댁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알았지? 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불편한 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전 시아버님은 늘 이렇게 제 걱정과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편하게 말하라며 신경 써주셨죠. 결혼 당시 신혼집이 아버님이 얻어준 집이라 집이 좁진 않냐며 물어봐 주신 거였어요.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절 잘 챙겨주시는데 제가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친정 아버지도 시댁에서 잘해주시는 걸 알고 명절이나 전 시부모님들 생신에 한우를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시댁과 친정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지내니 큰 분란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시집 잘 갔다며 절 부러워했고 근심 걱정 없던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이 행복이 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다닐 무렵 전 시어머님이 위암 3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분에게 생긴 걸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완치 가능성이 있다지만 항암 치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친엄마 같던 분이 힘들어하며 무너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을 만큼 저한테는 친부모님 이상의 존재였어요. 저는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면 항상 시댁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전 시어머님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길어지는 항암 치료와 빠져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우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전 시어머님께서 복통이 온다고 했을 때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할 걸 살이 빠져 보인다고 말만 하지 말고 같이 빨리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할 걸 모든 지난 날들이 한심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는데도 왜 저는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항상 건강하셨고 등산도 즐기시던 분이라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전 시어머님은 나이가 들면 원래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이제 소식을 해야겠다고 하실 때 병원에 가볼 걸. 저는 지금도 이때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전 시아버님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직접 간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간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도 어린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난 너까지 힘든 거 못 본다. 그러니 내 마음도 좀 알아줘라.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는 친엄마 같은 분이세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유치원 다녀서 등원시키고 나면 낮에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간병할게요. 전 시아버님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가 간병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의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전 시어머님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울먹이는 소리를 하셨어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니? 아직 우리 손주 크는 것도 다 못 봤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그럴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그럴 일 없다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좀처럼 전 시어머님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간병하면서 옆에 있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저는 전 남편보다 전 시어머니가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위암 환자를 위한 각종 보양식, 암에 좋다는 음식 같은 걸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발품 팔며 지냈어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위암 3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한 번은 전 시어머니께서 TV에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저런 곳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시기에 전라도 시골까지 가서 일주일 정도 쉬다 오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좋은 음식도 드시니 한결 기분이 가벼워지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드리면서 온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었죠. 그때 전 시어머님이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이런 걸 구경이나 했을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딸.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앞으로 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북한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장난스런 제 말에 전 시어머님도 웃곤 하셨어요. 그 후로도 저는 아이들 등 하원시키며 남는 모든 시간을 전 시어머님과 같이 보냈습니다. 자주 구경도 다니면서 지내다 보니 표정도 조금 밝아지셨고요. 그래서 전 시아버님은 제게 너무 고맙다며 저를 보며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너 없었으면 저 사람 벌써 죽었을 거야. 내 자식도 못하는 일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 아가. 저도 이 집 딸이나 다름없어요,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어머님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아니지만 고맙다,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해요. 지금만 우시고 내일부턴 울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웃고 더 힘차게 지내야 이겨내죠. 전 시아버님은 남는 시간을 다 시댁에서만 보내니 너무 미안하다며 자꾸 간병인을 알아보려고 하셨지만 겨우 표정이 밝아지신 전 시어머님을 끝까지 제가 보살피기로 했어요. 전 시아버님 성격상 제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 제 부모님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손에는 못 맡기겠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도 절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전 시댁에서 제가 이쁨도 많이 받고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렇게 간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여자 촉은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 시어머님 옷을 세탁하고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아들이랑 같이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그때 통화가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묻자 조금 놀란 목소리로 전 남편이 횡설수설하듯이 버럭하며 말하더군요. 나 당연히 집이지 뭘 물어. 몰래 사탕 먹다 걸린 사람처럼 왜 그렇게 놀래? 야근하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하니까 그렇지. 자다가 전화 받으면 다 그렇지 뭐. 아, 그럼 더 자. 난 어머님이랑 자고 내일 갈게. 알겠어. 나 잘 테니까 전화하지 말고. 우리 엄마 더 잘 챙겨드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묘하게 평소랑 달랐어요. 무엇보다 횡설수설한 말투와 놀란 목소리가 왠지 전 남편이 집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시아버님께 아들을 부탁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잠깐 편의점에라도 갔나 싶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전 남편이 되려 제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나 잘 거라니까 왜 자꾸 전화야? 어제까지 야근하고 이제 좀 쉬려는데 왜 자꾸 전화하는데? 집에서 자고 있다고? 그럼 집에서 잠을 자지 어디서 자? 내 집 놔두고 내가 밖에서 어디서 자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자고 있다니. 거짓말 같은 상황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등원시킨 뒤 전 시어머님을 챙겨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줄은 몰랐는지 술에 떡이 된 채로 들어온 전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제게 묻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는 어쩌고 여기 있어?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피곤하다더니 술은 왜 그렇게 마셨어?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아우, 피곤해.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말고. 그렇게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눕더니 그대로 잠에 들더군요. 그때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전 남편 자는 틈에 지문 찍고 확인하면 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고 몰래 지문 인식을 하고는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현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남편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아직도 그 이름이 뇌에서 지워지질 않네요. 정확히 고지연이라고 저장된 여자와 하트를 주고받으며 보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다 읽어볼 틈도 없이 전부 제 폰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 게다가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제대로 당한 거예요. 저는 분명 문자만 주고받지 않았을 것 같아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길 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당했던 거예요.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켜보니 둘이 차에서 내려서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까지 했는지 서울 외곽의 장소도 찍혀 있었어요. 제가 전 시어머님 모시고 근교로 같이 다녀오자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더니 상간녀랑은 잘도 다녔더군요. 이게 지금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가족을 둔 자식이 할 짓입니까? 기가 막혔어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블랙박스 영상도 모조리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울먹이자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시어머님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누가? 매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확실한 거야? 내가 증거 다 모았어. 근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진정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나랑 같이 움직여. 친오빠는 저를 진정시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날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친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는 제가 모은 증거를 보여주자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 내용만 보면 꽤 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아들 보기도 창피하고 오빠 볼 면목도 없어. 그동안 내가 어머님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이런 미친놈. 딱 문자 보니까 같은 회사 직원 같은데 내가 알아볼게. 넌 그냥 있어. 태권도를 했던 오빠는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전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상간녀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지점장으로 있는 보험회사의 설계사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게다가 남편보다는 2살이 어리고 저보다는 2살이 많은 여자였죠. 고지연이라는 상간녀는 여자가 봐도 화려한 이목구비에 예쁘장한 외모였어요. 오빠는 제게 어떻게 할 건지 묻더군요. 이미 배신감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애가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도 야근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더군요. 늦게 들어온 남편을 보자 불쾌한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서 아는 척도 안 하니까 거실로 와서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는데 참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전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실적도 안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돌겠구만. 너까지 왜 이래? 딴짓하고 돌아다니느라 바쁘니까 실적이 안 나오겠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바가지를 긁어 긁길? 앞뒤 분간도 못하고 큰 소리를 내는 남편 앞에 사진을 집어던졌어요. 그러자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고 사진을 집어 들어 보이더군요. 증거를 들이미니까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잠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을 한 전 남편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 피면 손에 장을 지진다더니 가증스럽게 어디서 큰 소리야? 뚫린 입이라고 떠들 땐 언제고 이젠 무슨 말로 변명할래? 그냥 동료야. 설계사들이랑 친목을 다져야 일하기도 편한 거 몰라? 어이가 없다 정말. 동료랑 손도 잡고 끌어안아야 친목이 생기니? 어? 그리고 동료랑 둘이서 놀러도 가는 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고지영 그 여자 회사에 숨겨두고 그동안 재밌었니? 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군요. 정말 증오스러웠어요. 제가 말을 쏟아내듯 몰아치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던지고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 남편의 행동은 기가 막혔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허리에 손을 올리더니 당당한 얼굴로 제게 더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 바람 좀 폈다. 이게 왜? 내가 지금 40살밖에 안 됐는데 바람 좀 필 수 있지. 뭐가 문제야? 내가 저 여자한테 집문서라도 넘겼어? 아니잖아. 사랑한다고 느끼면 같이 좀 놀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나한테 싹싹 빌어도 용서 못 받을 짓 한 거야. 야, 간통죄 폐지된 거 몰라?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정도는 둘 수 있으니까 없어진 거라고. 나라에서도 문제 안 삼겠다고 없어진 걸 네가 왜 나서서 나한테 싹싹 빌라는 건데?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논리 가진 사람이랑 살았다니 지난 날이 역겹다 역겨워. 이혼하자.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어. 야, 이혼은 뭐 쉬운 줄 알아? 내가 왜 이혼해 주겠냐? 할 테면 너 혼자 해봐. 나도 같이 소송하면 되니까 뭐든지 걸어봐. 나도 쉽게 이혼 안 할 거니까 각오하고. 그 순간 가증스럽고 뻔뻔한 전 남편 얼굴을 할 수만 있다면 갈아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웠어요. 저는 뚫린 입으로 쓰레기 같은 말만 하는 남편 뺨을 내려쳤습니다. 때릴 수 있는 곳은 사정없이 다 내려치면서 말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꼭 벌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보라니까. 여자가 남자 이겨먹으려고 달려들어서 이긴 꼴 나 한 번도 못 봤어. 어디 진흙탕 싸움 한 번 해봐. 그냥 덮고 살 걸 하고 네가 더 후회하게 될 테니까. 저는 전 남편이 하는 소리 모두가 귀로 직접 듣고도 이해가 안 갔어요. 평생 사랑하겠다며 다짐하던 사람이 원래 실체는 이랬던 걸까요?
그동안 사랑했던 가정적인 전 남편의 모습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탐욕스럽고 비열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전 남편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전 시댁 부모님을 뵙기도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별다른 연락도 못 드렸죠. 그러자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에 오질 않으니 걱정스러웠던 전 시아버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안 오니까 아픈가 걱정이 많으셨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니? 계속 널 찾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해봤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하신 전 시아버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말칵 쏟아졌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울자 전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디 아프냐며 물으셨어요. 저는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애 아빠랑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저 몰래 바람 피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출근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마 생사람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믿지 못하고 당황한 전 시아버님께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저만큼이나 전 시아버님도 꽤나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의 외도가 저만큼이나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그때는 전 시아버님의 말이 상처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전 시아버님이 모든 사진을 보시고는 제게 사과를 하시며 말씀을 이어하셨어요. 내가 아들 놈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이 자식 가만 안 둘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미안하다 정말. 그날 전 시아버님은 아들 잘못 키웠다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다 아들 가만 안 두겠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아침부터 전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대체 무얼 하셨나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니 전 시아버님은 제게 갈 곳이 있다며 1층으로 내려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목적지도 모른 채 전 시아버님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도착해보니 전 남편 회사더군요. 전 시아버님도 둘이 나눈 대화를 보고 같은 회사라는 걸 아셨는지 고지연 면상을 보고 말해야겠다며 쫓아오신 겁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터벅터벅 앞서 걷는 전 시아버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아버님은 목청 큰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고지연 어딨어? 당장 나와! 전 시아버님의 고함에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전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고지연을 데려오라며 소리치셨고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어리둥절한 채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달려와서 전 시아버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단 나가서 저랑 얘기해요, 저랑. 전 시아버님 팔을 잡고 끄는 전 남편을 뿌리치며 전 시아버님이 전 남편에게 고함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너 뭐야?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난 처자식 두고 바람이나 피라고 가르친 적 없다. 어디서 이런 게 나와서 속을 썩여 속을. 당장 너랑 붙어먹은 고지연 데려와. 전 남편의 만류에도 전 시아버님은 굴하지 않고 고지연을 찾으셨어요. 그때 전 시아버님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창가 쪽에 있다며 알려주셨어요. 전 시아버님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창가로 향하셨어요. 그쪽으로 보니 구석에 숨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전 시아버님은 창가 밑에 쪼그려 앉는 고지연 머리채를 잡아 올리셔서는 반대쪽 바닥으로 내팽겨 치셨어요. 그리고는 격앙된 목소리로 상간녀를 향해 고함을 지르셨어요.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핀 년이지?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았으면
천지분간 못하고 꼬셔도 쳐냈어야지. 둘이 똑같이 붙어먹어? 너는 가정 파탄범이야. 멀쩡한 가정 쑥대만 만들고 넌 편하게 살 것 같아? 처음 보는 전 시아버님의 모습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전 남편은 바닥에 내팽겨친 상간녀 앞으로 가로막으며 전 시아버님께 소리치며 말했어요. 왜 이러세요? 차라리 절 때리세요, 절. 그래도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너라도 쳐야겠다. 전 시아버님은 전 남편 뺨을 석 대나 때리시고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자식도 아니라며 소리치셨어요. 정말 그날 그 보험회사 지점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제야 바람난 두 연놈들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어찌나 싹싹 빌던지 둘 다 손이 발이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야 사과를 하는 전 남편을 보자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지연이 쟤 지점장 옆에서 꼬리치더니 결국 가정 하나 파탄냈네. 진짜 대단하다. 어쩐지 둘이서만 밥 먹고 일하더니만. 그동안 주변 사람들 눈에도 두 사람은 수상했던지 수군대는 소리들이 하나같이 두 사람을 한심하게 얘기하는 말들 뿐이었어요. 전 남편이 한심하고 창피했습니다. 전 시아버님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전 남편을 보며 화가 안 풀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 같은 아들 키운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들로 둘 생각 없다. 그러니까 너도 천하의 고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 빌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라고. 모진 말을 쏟아낸 전 시아버님은 울먹이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자식의 행동에 실망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억장이 무너졌는데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저는 전 시아버님이 나간 곳에서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빈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나도 두 사람 작살내고 싶지만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하는 줄 알아. 깔끔하게 이혼이나 하자. 진짜 넌 이렇게 엮이기 싫으니까. 초토화된 사무실을 빠져나오자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전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만큼이나 충격이 큰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나온 걸 알았는지 전 시아버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 마시라고 해도 저에게 한사코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아들 자식이 저런 짓거리 하는지도 몰랐다. 아들을 잘못 키웠어. 손주 볼 면목도 없고 내가 무슨 친할아버지 자격이 있겠어.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만하세요. 저 아버님한테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한참을 전 시아버님의 사과를 듣다가 같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실을 이미 들으신 전 시어머님도 저를 보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직 병이 나으신 것도 아닌데 근심이 더 쌓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결국 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알게 된 상태에서 전 시아버님과 집에 도착하니 불편하더군요. 자매처럼 친했던 시누이도 제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안타까워했어요. 게다가 아프신 시어머님까지 미안하다며 오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전 시아버님은 고개만 떨구고 계셨고 전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한시도 같이 살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자식 생각만 해. 정말 내 딸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미안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 씩씩하게 살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건강만 잘 생각하고 잘 챙기세요. 그놈은 나도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가끔 손주도 좀 보여주고. 아휴,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갑자기 무릎을 꿇는 어머님을 보며 당황해서 어머님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저 그 사람이랑 꼭 이혼하고 잘 살 거예요. 그 사람 반성도 안 해요. 저는 전 시어머님과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전 시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는 집은 네 명의로 돌려둘 테니까 거기서 손주랑 잘 살아.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전 시댁 식구들과 눈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혼하면 보기 힘들 테니까요. 처음으로 엄마 같은 품을 내주신 전 시어머님을 떠나려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눕기만 해도 바람핀 장면들이 떠올라서 불면증도 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더군요. 아마 보험회사라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가정 있는 사람들이라 두 사람을 곱게 볼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전 남편이 지점장인데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결국 전 남편은 다니던 일도 잃고 가족도 전부 다 잃게 된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상간녀였던 고지연한테 위자료도 받고 전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 시아버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던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큰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상황이 달랐어요. 상간녀와 얼마 못 가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폐인처럼 산다는 것 같았어요. 천년의 사랑이라도 할 것처럼 굴더니 얼마 못 가 헤어지다니 웃기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저보고 다시 재결합하자며 찾아오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문전박대하고 번호도 싹 바꿨어요. 계속 절 찾아올 것 같아서 이사도 했고요. 한동안 전 시댁 식구들도 전 남편을 안 보고 살았으니 전 남편은 정말 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이사까지 하고 마음 다잡고 살기 위해 아이를 돌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2년 뒤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실 때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마지막에 좋은 기억 못 드려서 더 죄송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자리를 지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다음 생에 있다면 전 시어머님과 가족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전 시어머님의 말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전 씩씩하게 지냈어요. 본격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취업도 성공해서 정말 아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동안 남자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정말 인성 좋은 과장님을 알게 됐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근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서로 그렇게 아픔을 공유하다 친해졌어요. 제 아들 사진도 보여주며 가까워졌을 때 남편은 제게 종이 가방을 내밀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가방 좋아한다는데 선물이에요. 과장님, 괜찮아요. 가방 있어요. 요즘에는 애들도 같은 물건 계속 안 쓰고 바꿔든대요. 저번에 보여준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내 옷 사러 갔다가 하나 산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남편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행복하다며 말하곤 했었어요. 이런 세심함과 다정한 모습에 처음으로 남자한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나다 이혼 후 4년 만에 재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전 남편과도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지금도 시댁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이혼녀다 보니 찾아뵙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남편의 설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신경 쓴다고 백화점에서 홍삼 세트도 사고 신경을 많이 쓰고 갔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차분하고 중후해 보이셨어요. 어머님께서도 인자하고 기품 있는 분이셨고요. 시댁에는 시부모님들과 시숙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형님 될 사람이 시숙님 뒤에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보려고 쳐다보다 저는 정체를 확인하고 들고 있던 홍삼 세트를 떨어뜨렸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상간이었던 고지연이 그 집에 있는 겁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주방으로 도망치더군요. 직접 보고도 귀신 보는 줄 알았네요.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이렇게 엮인 걸까요? 제가 그때 남편에게 듣기로 시숙님은 회계사였는데 일만 하다 노총각이 됐는데 1년 전에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내 가정 파탄낸 상간녀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들고 있던 홍삼도 떨어뜨리고 갑자기 몸을 떨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괜찮냐며 물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도 절 걱정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말을 하곤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숨어버리는 고지연을 따라갔어요. 저는 고지연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나 보네.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어머님께서는 제게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형님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저 이혼했던 거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지금 왜 나오니? 저 이혼녀 만든 여자가 이 여자예요. 제 가정 파탄 내고 본인은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살고 있길래 안부 물어본 거예요. 제 말을 듣고 같이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란 얼굴로 저와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얼굴 반반하니까 남자 꼬시는 게 공부보다 쉽지? 남의 남자 꼬셔서 내 인생 망쳐놓더니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네 실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처음 듣는 고지연의 실체에 어머님이 가장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며 횡설수설하시다 이내 숨을 고르고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참하고 착한 앤데. 어머님, 저 이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했던 자료 아직도 다 있어요. 승소해서 위자료도 받았고요.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고지연 너도 진짜 영악하다. 너무 뻔뻔해서 어디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보는 것 같아.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교양 없이? 왜 과거 들먹이면서 협박이야? 정신을 차렸다고? 바람 피는 거 그거 습관이야. 바람은 폈던 놈이 또 피고 살던데 너 진짜 정신 차린 거 맞아? 아니잖아. 전 남편이랑 금방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금세 만나서 돈 것까지 했다며? 너는 남자 없이 죽어도 못 살 텐데 네가 정신 차리고 퍽이나 잘 살겠다. 이거 다 모욕죄야.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뭐가 그리 잘났는지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고지연을 그대로 두고 시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 전부 사실이고 증거로 드릴 자료도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저 여자가 이 집안에 있는 한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여자가 없어지면 그때 다시 정중히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싫은 사람과 마주쳐서 당황했지만 시댁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 후 집안 분위기는 안 봐도 비디오였지만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고지연이 시숙님과 결혼할 때도 모두 거짓말로 속여서 결혼했던 거였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시숙님이 고지연을 보며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너 공부하느라 5년 동안 남자 구경도 못했다며? 근데 동거는 무슨 말이고 상간녀는 다 무슨 말인데?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됐어, 더러우니까. 내 팔 잡지 말고 떨어져. 시숙님은 배신감에 사기 결혼이라고 호통을 치다가 시댁집을 나갔대요. 고지연도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시부모님들도 사실을 다 알았으니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재혼은 뒤로 미루고 남편과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숙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몰랐는데 시숙님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한동안 술도 안 마셨는데 이번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음주가 늘었나 봅니다. 술만 마시면 고지연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니 아무리 독한 고지연이라도 견딜 수 없었겠죠. 시숙님이 과음해서 폭행이 심했던 날은 경찰도 부를 정도였다더니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고지연은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지만 시부모님들은 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다가도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평소 시숙님도 고지연이 친정 가면 연락이 안 되는 일들이나 핸드폰 잠금 절대 안 풀어주는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본색은 제가 말 안 했어도 다 들통날 상태였어요. 시숙님은 제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아서 이혼 잘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후 한동안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남편이 모두 다 기다려줬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6개월 뒤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시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어머니께서 다 잊고 잘 살자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여자애들 무섭다더니 정말 깜빡 속았어. 덕분에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제 인생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새삼 느껴지네요. 지금은 시부모님들이 저와 남편을 가장 많이 응원해주는 분들이세요. 그 덕에 저도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세상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잘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인생이 완전히 나쁘란 법도 없고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연 튜브 듣다 보면 저와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도 모두 잘 이겨내신 거 보면 사람이 마음을 굳게 쓰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말에 원수는 순으로 풀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다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만 인생의 순리대로 풀다 보면 후환이 없으니까요. 물론 원수 같은 놈 복수하고 싶은 마음 모두 갖겠지만 그럴수록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마음 고쳐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은 꼭 그 후환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인생의 아픔을 이겨내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제 이야기가 힘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글이 길어졌는데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네요. 날이 점점 따뜻해져서 봄이 올 것 같은데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저도 사연 튜브 듣는 분들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